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야 분석입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뭐 민생 뭐 토론, 민생 토론회 한다 그러면서 뭐 깝죽대다가 이번에 뭐 펑크를 하나 냈죠. 근데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였어요. 웬만한 나라들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1.4%라는 건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더욱더 웃긴 거는 윤석열의 정책은 항상 감세, 규제 완화, 뭐 철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약발이 없는 거죠. 그런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오히려 감세 규제 완화 약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은 지금 계속 세수는 펑크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계속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허치라를 떠는데 제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외교도 너무 못하고 경제도 그러니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합시다. 이런 정권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응? 이런 정권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진짜 워스트 오브 워스트예요. 최악의 정권,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남북 문제 그다음에 외교 국제 문제를 조금 얘기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푸틴과 김정은이가 만났죠. 그렇죠? 푸틴과 김정은이가 만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어떤 한쪽에 치우친 외교 균형자가 아니라 한미일 북중러라는 완전히 극단의 외교를 펼치다가 북한이 오히려 활동의 폭이 훨씬 커졌죠 지금.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도 사실상 지금 고립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우방으로 동맹 국가로 인정을 해버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머지 제가 예의주시했던 건 뭐냐면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계속 우리나라한테 경고만 하고 너희들 대만 문제에 끼어들지 말아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권의 문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외교부 대표단이 방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태까지 윤석열의 기조가 바뀌라고 중국이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북중러라는 극단적인 외교의 어떤 방향을 틀지 않는 이런 윤석열의 이제 포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외교가 대표단이 방북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도 왜 그러면 북한은 지금 이제는 아예 적대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을 했잖아요. 여태까지 선조들은 동족 그다음에 어떤 우리 그 민족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최소한의 우리가 끊지 말아야 될 남북 관계의 어떤 전통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북한의 외교부가 대표단이 방북을 했다는 것은 중국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남 관계를 재설정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지정을 해버렸고 중국도 여태까지 수교 이후에 우리나라와 무역 관계나 경제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도 대남 관계를 재설정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경제에 더 큰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냐면 이게 북중 수교 75주년 기념 고유급 회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도 대한민국의 강경 자세로 돌아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 가면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 경기나 경제도 사실상 대한민국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40여 개국이 선거를 치른다고 했죠.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 계속 한반도 문제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나 여러 군데서 북한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어떤 강경 발언을 하거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볼 때 하수예요. 북한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신경도 안 써요. 슬프지만 지금 북한이 계속 동해상에 미사일 실험을 하고 도발을 하고 이런 이유는요, 전부 미국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미국 대선이 여러분들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계속 우리나라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수 낮은 거고, 진짜로 지금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메시지를 펼치고 도발을 하는 이 모든 거는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계속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뉴스를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나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바이든의 책임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동북아시아의 어떤 이런 한미일 북중러가 낳은 참사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이 전쟁 관리나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바이든 행정부예요.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계속 이례적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일 미국에서 발표하는 게 북한이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한반도에 전략 무기들을 계속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총선,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라고 이제 사실상 동족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끊는 순간, 다음 정부가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간에 이제는 코리아 패싱이 되는 거예요. 코리아 패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여러분들에게 기류를 얘기해 줄게요. 처음에는 윤석열이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 굉장히 강경 발언을 하고, 제가 니들 전쟁할 거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남북 9.19 군사 합의를 파기를 하고, 사실상 우리 전방에 다시 어떤 무장화가 되면서 제가 안전핀이 뽑혔다. 그래서 언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신원식이에 계속 뭐 북한이 도발을 하면 뭐 몇십 배, 몇백 배로 응징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강대 강이 부딪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신원식에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스탠스가 1월 15일 이후에 갑자기 확 바뀌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월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당장 북한이 조금이라도 도발을 하면 우리가 원점 타격을 해서 전쟁을 할 것 같이 굉장히 힘 대 힘으로 제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예의주시라니까 한반도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16일 날 신원식의 말이 달라요. 한국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면서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미국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지나친 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막 전쟁 불사하겠다, 뭐 이렇게 막 김정은 참수, 뭐 이례적으로 특수부대의 훈련 모습을 막 보여줬는데, 그래갖고 내가 왜 그런가 봤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존나 유치해요,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상 2024년 들어와서 미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은 폭등을 합니다. 왜 태도가 급변했냐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1월 들어서 2024년 들어서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는데,
한반도에서 계속 전쟁 위기가 나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완전 주식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제 내려 꽂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식 소득세 폐지하겠다 별 지랄을 다 했는데 주식시장은 내리꽂고 사람들이 결국은 이 원인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쟁 위기가 나와서 총선 앞두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주식 완전 똥값 되지. 그럼 누구 탓하겠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에 있던 어떤 남북의 어떤 전쟁 리스크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하고 뭐 여기저기서 막 상속세 폐지한다 이런 질거리를 했는데 얘네가 갑자기 신원식이가 결국은 내가 딱 보면 1월 4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코스닥 코스피 주식 총액이 7.6%가 증발했어요. 그 기간에 미국과 일본의 주식은 엄청나게 올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 상황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가장 장이 안 좋아요. 이것도 갑자기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다가 신원식이가 오히려 미국에서는 전쟁 위기를 경고를 하고 미국은 대선 관리를 하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제 전쟁 위기는 없다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게 결국은 주식 폭락이에요. 응? 불쌍하죠. 응? 결국 주식과 부동산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왜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막 일산 찾아가갖고 자가 규제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짓을 왜 하냐면 결국 주식 부양하고 부동산 다시 떠받쳐갖고 선거 치르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하세요? 윤석열이가 괜히 민생 토론한다 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번 선거가 너무 침울하니까 너무 정말 해봐야 너무 여기저기 여론조사를 해도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윤석열이가 주식 그래서 금투세 폐지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완전 철폐하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재건축 기간을 30년에서 이제 안전진단을 없애버리고 부동산과 주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올 초부터 주식이 폭락을 하고 부동산 시장 여기저기서 건설사들 무너지고 결국 거의 제2의 IMF 왜 그러면 선거는 결국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응? 선거는 결국은 경제라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 폭락의 가장 원인을 윤석열이가 그 전문가들이나 누가 봐도 이거는 한반도 리스크다.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훈풍이 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신원식이가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못 합니다. 그렇죠? 제가 딱 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신원식이 주식쟁이에요. 신원식이가 주식쟁이에요. 제가 옛날에 신원식이 뒤에 파보면 헬릭 스미스랑 여러 가지 주식들 방산주에 막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이 저렇게 여러분 도발적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북한 입장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미국 대선을 흔들기도 좋고 지금 북한이 어떤 핵 보유국이나 아니면 미국과의 직접적인 다이렉트 협상을 하기 가장 적기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김정은이라고 생각하면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에 의해서 북미 평화협정 또는 수교 아니면 자기네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게 왜 지금이 적히냐면요. 미국이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배후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국이 전부 전쟁 자금과 무기를 대주고 있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어디죠? 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이제 미국은 벌써 거기 참전을 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과 대만의 영토 분쟁이 있어서 미국도 견제를 해야 되고 지금 전 세계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위기가 결국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미국이 과연 또 태평양 함대를 빼갖고 다시 한반도에다가 옮겨 있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과거와 다르게 미국이 북한의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올해는 대선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있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문제도 있고 거기에 한반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더 이상 깨진 독에 물 붓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그 비판적인 여론이 있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부상되고 있는 트럼프의 어떤 세계 경찰 노릇은 그만하겠다. 미국 국민들도 지금 엄청난 소득의 양극화의 희생양으로 트럼프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쓰겠다는 거에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낸 세금을 왜 다른 나라 전쟁을 하는데 미군의 그 돈을 그리고 미사일 무기값을 대주면서 왜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쓰이지 않고 결국은 그레이티스트 아메리카라는 미국이 전 세계의 지배자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돈이 쓰이냐.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의료보험도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 시민인데 왜 우리나라는 왜 일자리가 없고 우리는 물가만 오르고 이게 미국 국민들의 전체적인 불만이에요. 그렇죠? 여기 우리 미국파들 많잖아요. 막강한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에 국민들은 가난한 국민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의 그 불만이 트럼프에 의해서 트럼프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상하잖아요. 응? 미국의 전쟁 위기관리 능력이 예전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미국 한번 어디 하면 전 세계가 벌벌벌 떨 정도로 어떤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이라고 한다고 하면 미국이 억지를 부려도 미국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유엔과 국제사회였는데 이제는 미국이 잘못하면 대놓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도 왕따를 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결국은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고 북한의 편을 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문재인 정부와 더 교류가 많고 협력을 증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발전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파트너로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오히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외교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압박을 해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는 남과 북이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섬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을 들지 않아요. 과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대한민국의 편을 들었는데 지금 북한의 편을 드니까 지금 과거와 같은 외교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재정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서도 미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장 전쟁할 것 같이 난리치던 신원식이가 갑자기 1월 16일 날 한국 방송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결국 윤석열이 스스로가 이번 총선에 모든 걸 올인을 하고 있고 그 올인한 게 전부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증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식 부양, 주가 부양, 그다음에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사실상 훈풍을 불게 해서 이번 총선을 치르려고 했는데 2024년 1월부터 주식은 대폭락을 하고 우리만 폭락하면 다 전 세계가 다 주식시장이 어떤 폭락을 하면 세계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 경기는 좋고 일본 경기는 사상 최고의 지금 니케이 지수라고 하나요? 니케이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만 지금 똥값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양승태 사법농단이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냐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하지만 공수처라는 게 있죠. 그렇죠?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고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의 죄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공수처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도 정상적으로 그냥 대법원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요.
공수처를 더 검찰 규모에 맞먹는 공수처를 설치하되 공수처의 사건을 따로 판결을 할 수 있는 특별 재판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민특위 같이. 그렇죠? 그렇잖아. 아무리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뭐예요? 똑같은 재판부가 수사를 하면 이 양승태 사법농단이 무죄가 나오는 이유는요. 양승태 사법농단이 무죄가 나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후배 판사들이 선배 판사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검사들만 제 식구 감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검사들만 제 식구 감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판사들도 자기네 식구들 감싼 거예요. 응? 전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자. 양승태 같은 대법원장을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심판을 맡기면 저게 과연 공정한 심판이 될까? 오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양승태가 어떻게 다 무죄가 나올 수가 있냐. 전 누가 봐도 사법농단이고 직권남용은 없다. 이런 게 나오고 6년 11개월 검찰 기소 4월 11개월 만에 모든 게 무죄가 나오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검사가 검사 심판 못하듯이 판사가 판사 심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공수처가 앞으로 우리가 좋은 세상에 오면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 검사들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수사한 사건은 특별 재판부에서 수사를 해서 거기서 저는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도 잘못 판결하면 공수처에 끌려가서 특별재판부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완전 무슨 자기 아버지 같은 대법원장 사건을 이런 자기 까마득한 후배 판사들이 어떻게 유죄를 때리겠냐고.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석열 한동훈이가 싸움 뭐 미래의 권력 대 지금의 권력 다 쇼예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 쇼입니다. 여기저기서 뭐 진짜 싸웠다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응? 아직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대통령과 내가 꽂은 비대위원장은 싸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쇼한다는 걸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난 여기저기서 정치평론가들 나오고 패널들 나와갖고 진짜 한동훈이가 딴맘을 부었다. 발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윤석열의 임기가 올해면 올해 12월에 끝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윤석열은 올 총선이 끝나도 임기가 3년도 더 남아 있어요. 5월이 돼야지 만 2년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비대위원장 내가 꽂은 한동훈이는 내가 얼마든지 너 그만둬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한동훈이랑 윤석열이 싸웁니까? 결국은 한동훈이 윤석열 싸우는 척하고 윤석열 내가 희생해서라도 총선만 왜 윤석열이가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인 입장으로 이걸 해석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잘못된 자꾸 사람들한테 진짜 개싸움 났다 이런 얘기는요. 여의도 문법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검사의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동훈이가 윤석열 입장에서는 동훈이를 왜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음 달에 투입하는 게 한동훈이 사실상 이번 총선에 지휘하려고 하면 2월 달에 등판하는 게 가장 효과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먼저 나왔냐 특검 막으려고 내려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그러니까 정치적 여의도 문법으로 보지 말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 지지율이 깎이더라도 윤석열은 원래 지지율 신경 안 쓴다 그랬던 인간이에요. 나를 희생 삼아서 동훈이가 총선에 이긴다 그러면 물론 공천이야 위에서 다 내리 찍거나 하겠죠.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이나 이거만 한다면 동훈이가 만들어낸 국힘당의 150석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의도 문법으로 생각하면 미래 권력에게 권력이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동훈이는 이번 총선에서 자기가 아무리 승리를 하고 만약에 대승을 거두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 이후가 지나야만 대권에 도전할 수 있어요. 응?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 대선이면 한동훈이한테 미래 권력이 넘어갔다라고 하지만 한동훈이 이번 총선 끝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비대위원장 내려와갖고 잘해봐야 윤석열 비서실장 하겠죠. 응? 그러니까 이거 다 쇼고 결국은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된다. 여기저기서 무슨 뭐 이거는 저는 국정원도 동원됐다고 생각하는 게 교묘하게 여의도발 뉴스라고 하면서 진짜 싸웠다. 뭐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얘기다 하면서 이 민주당 관계자들한테도 막 흘려주는 것 같아. 찌라시를. 저도 그런 찌라시를 몇 개 받았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이 찌라시 출처 불명한 찌라시를 가지고 마치 그게 진짜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싸웠다라고 하면서 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싸움이 되는 싸움입니까? 응?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체급이 맞는 싸움이냐고요. 이제 집권 10개월 된 대통령이랑 10개월도 안 됐죠. 이제 집권 한 8개월 된 대통령이랑 아직 3년도 더 남은 대통령이랑 자기가 김건희 특검 마누라고 자기가 가장 믿는 한동훈이 그러면 한동훈이랑 윤석열이 만났을 때 눈을 못 마주치는 거는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그 시나리오도 웃을 수는 없잖아. 응? 뭔가 서먹한 척하면서 이거는 그냥 짜져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아까도 서두 얘기했지만 진짜 싸웠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야. 나 임기가 3년 남았어. 저 새끼 내가 믿고 보냈는데 딴짓거리에 최대한 조용히 처리합니다. 그쵸? 최대한 조용히 처리해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김기현이 같이 갑자기 사퇴를 하거나 한동훈 일신상의 이유로 미국 유학 선택. 그냥 진짜 꼴배기 싫으면요 외국으로 날려버려요. 응? 무슨 비서실장을 보내갖고 사퇴 압박을 하고 다 쇼예요. 다 쇼. 응? 말도 안 되잖아요. 응? 아니 진짜 생각해봐요.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가 뭐가 무섭습니까? 윤석열이가 뭐 지금 당장 임기가 올해 끝납니까? 아니면 올해 끝날 수도 있지. 선거 치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거 다들 사람들이 속아갖고. 그리고 둘째 말도 안 되는 게 진짜 싸움이면요 조중동에서 떠들어 주지도 않아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덥기 급하겠죠. 응? 조중동이 이렇게 맨날 한동훈 윤석열 싸운다 막 떠들어줘. 응? 그랬더니 지금 사람들이 착시 효과가 일어나갖고 한동훈이 어느 순간 야당 됐어.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한동훈 지지율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왜 한동훈이가 아무리 이재명과 뭐 이렇게 대결을 해도 한동훈이 지지율이 올라가도 윤석열이 왜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대선은 3년 남았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윤석열은 지금 한동훈이 앞으로 3년을 만약에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후계자로 생각하면요.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3년 동안 어떻게 옆에서 케어를 해주냐에 따라서 한동훈이 정치 생명이 달려있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응? 한동훈이의 정치 생명은 윤석열 손에 있어요. 이번 총선이 끝나도 3년 동안 한동훈이 뭐 할 거예요? 윤석열이가 진짜 한동훈이 위험한 새끼라 그러면 그냥 내치고 대통령실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한동훈 뭐 합니까? 할 거 없어요. 3년이면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1년 동안 안 보이잖아요? 잊혀져요. 그렇다고 해갖고 한동훈이가 대통령실에서 진짜 내쳤는데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윤석열 지지 세력들, 결국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동훈에게 교묘하게 이동하게끔 해서 당내 공천권을 한동훈이에게 힘을 실어주고 한동훈이와 결국은 대통령실이 밀실공천하려는 거 아닙니까? 응? 왜 이런 걸 몰라요? 저는
이거는 진짜 어떤 사람이 생각했지만 어설프면서도 성공한 작품이에요. 나는 못 속이지. 내가 김건희를 잘 아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치고 싶었으면 진작 옷 뺏겨놓고 딴 사람 내리꽂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시나리오로 되죠. 윤석열이 이렇게 싸우는 척하다가 결국 몇 번 티각티각 하면서 대통령의 힘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아직 용사는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영남 애들 개기지 못하게 해놓고 결국은 KBS 대담식으로 인터뷰하면서 저희 아내의 문제는 사실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쳐서 상당 부분 대통령으로서 참 부적절한 저희 아내의 어떤 행동에 제가 정말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몰카의 어떤 범죄의 혐의가 짙은 이런 거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지랄 떨 거라고요. 응? 제가 그것도 예상했잖아요. 윤석열의 출구 전략은 KBS 대담을 통해서 적당한 사과와 몰카는 범죄라는 걸 강조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마치 이게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디올백 사과한 게 결국 특검이랑 같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응? 디올백과 특검이 같이 한 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진짜 이 디올백 사과 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놈이 기획했는지 몰라도 디올백 사건이 딱 터지니까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얘네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그래갖고 디올백 사건을 이용해서 특검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작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의 대련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맞죠? 처음에 김건희 디올백 사건이 나오니까 수습이 안 되고 당황을 했다가 어떤 머리꾼인지 몰라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디올백 사건을 결국은 한동훈과 윤석열의 국힘당의 정면 충돌을 같이 시나리오를 쓰고 결국은 한동훈이가 윤석열과의 차별성을 만들어주면서 국힘당의 야당 이준석의 신당을 견제하고 한동훈이가 야당의 모습으로 보이게끔 하고 윤석열이는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몰카라는 범죄다라고 먼저 운을 띄운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받은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현재 전략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조중동은 그 다음 날부터 윤석열 취임 후 처음으로 사과. 나는 조중동의 기사 준비도 알아요. 아마 이게 맞으면 아마 여러분들 KBS에서 이거 퉁칠 거다 이거는 제가 첫날부터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첫날부터 이거 완전 쇼다 여러분들 속지 말아라.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이거 싸우는 거 쇼고 결국은 출구 전략은 왜 그러면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신년 기자회견을 못하는 이유가 라이브로 진행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김건희 특검이나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나올 수 없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디올백 사건을 물어보지도 않는 특검을 물어보지도 않는 기자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 참여를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기자회견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언제 기자회견하고 여태까지 안 했냐면요. 윤석열이가 2022년 10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기억에 2022년 10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고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번에도 기자회견을 패싱한 거는 결국은 특검 그리고 디올백 사건 김건희 여사 한동훈과의 관계 이건 자기가 대답하기 그거는 진짜 쇼였습니다. 이거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과 그 얘기를 들으면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KBS라는 장악된 언론의 대담을 통해서 적당히 사과하고 퉁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KBS 대담을 할 거다. 그래서 사과할 거다. 그러면 한동훈과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한동훈, 윤석열과 맞서서 사과 이끌어내다. 지금 한동훈 뛰기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뜨면 뜰수록 박수를 친다고 뒤에서.
시기를 하지 않아요. 여의도 문법은 윤석열은 지지율을 깎이고 한동훈이가 올라가서 윤석열이가 기분 나빠한다. 이거는 여의도의 문법이에요. 윤석열은 동훈이가 결국 동훈이의 힘은 내 힘이라고 생각해요. 왜? 동훈이는 내 말을 들으니까. 동훈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동훈이는 그냥 내 한 칸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 누구보다도 동훈이가 잘 아니까. 그쵸? 윤석열 입장에서는 동훈이 여차하면 그냥 날리는 건 일도 아니니까 동훈이가 이번 총선을 이끌어갖고 나랑 차별화를 해갖고 총선만 이기면 결국은 국힘당의 의석이 늘어난다는 것은 나머지 집권 3년에 허니문을 동훈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응? 그렇잖아요. 이거는 여의도의 문법에서 보면 절대 2인자를 키우지 않는다. 결국은 미래 권력에게 권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 투쟁이 시작했다.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그러다가 이제 일제히 조중동이 윤석열이가 KBS 대담이 끝난 다음에 윤석열 취임 후 첫 번째 사과 아내의 어떤 그 잘못된 행동 관리 못해서 죄송하다. 그 다음에 뭐 제2 부속실을 설치하겠다. 뻔합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받지를 못해요. 왜 받지 못하냐면 윤석열은 바지잖아요. 오빠 누가 나를 감시한다고? 아이씨 뒤질래?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저쪽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제가 잠깐 얘기한 겁니다. 뭐 나를 감시한다고? 뒤지고 싶어? 그러면 쪽도 못 써요.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할 수 없고 제2 부속실 정도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어떤 방안을 하고 결국은 특검 얘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악법이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다는 앵무새 같은 발언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중동의 기사 여러분들 마칠게요. 윤석열 취임 후 첫 번째 대국민 사과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 고개 숙이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한동훈 빨아들이기 시작하겠죠. 한동훈 제2의 6.29 선언 이끌어내 윤석열과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한동훈 형님보다 아우가 더 형님과 아우 싸움에서 한동훈이 이겼다. 한동훈 대통령과 각세워 본격적인 총선 행보. 그렇죠? 한동훈 대통령도 사과 이끌어낸 비대위원장 총선 행보 본격 시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은 믿지만 한동훈이 대통령이라도 만들라 그러면 한동훈이 좀 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동훈이한테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차별화가 됐으니까. 윤석열이가 사과하고 그 다음 날부터 조중동은 한동훈, 윤석열 선배 검사, 대통령 사과 이끌어내. 그래서 한동훈의 리더십이 부각되고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차별화되고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차별화된다는 것은 이준석과 한동훈이가 별반 이준석의 존재감이 묻혀버리고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쟤네들이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네들이 KBS 대담을 통해서 적당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한동훈이 띄워줄 때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이게 너무 누군가가 이 시나리오를 썼는지 몰라도 너무 조중동에서 떠들어댔어. 적당히 싸우는 척하고 끝내야 되는데 괜히 너무 막 입방아를 쪄갖고 국민들이 윤석열이 뭐라 그러나 봤더니 저게 사과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디올백 사건으로 특검의 여론이 더 높아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아졌는데 저 따위로밖에 사과를 못해? 라고 하면서 윤석열 딴에는 정면 돌파라고 생각하면서 KBS 대담을 통해서 했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 걔네들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싸움을 여기까지 시나리오로 쓴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KBS 대담을 통해서 사과하고 조중동은 한동훈을 좀 빨아주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나리오가 없는 거예요. 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사과할 게 아니라 특검 받아라가 되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은 당연히 준비하고 있겠죠. 대통령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영부인의 디올백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은 특검 받아라. 계속 이게 몰아붙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나 이제 조중동이 그때 어떤 스탠스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얘네들이 여기까지밖에 시나리오 안 쓴 것 같아요. 그럼 조중동이 그 다음에 한동훈 더 받아라가 될 것인지 거기까지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되게 안 좋아. 그러면 한동훈이가 사실상 만약에 진짜로 윤석열과 싸움을 한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더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진짜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정면으로 붙는 건데 한동훈이랑 윤석열은 이미 짠 시나리오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한동훈이랑 윤석열이가 짠 시나리오는 윤석열 사과까지라서 한동훈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진전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여론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어때요? 민주당이 이제 특검 재의결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어젠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제가 저번에 때 우려했던 거 있죠? 특검을 임명할 때 특검법을 통과시켰어요. 특검법을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뭘 통과시켰냐면 특검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저번에 얘기했던 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나 정당은 특검을 임명할 수 없다를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이를 탈당할 게 뻔하거든. 그렇잖아?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특검이 통과가 될 것 같으면 윤석열이 탈당을 한단 말이야. 그럼 국힘당도 야당이 돼버려. 그렇죠? 국힘당도 야당이 돼버리면 국힘당은 이거 위헌이다. 우리도 대통령은 탈당을 했는데 왜 우리도 야당인데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여당이 아니니까 왜 우리한테는 특검의 임명권을 주지 않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수정을 통과시켰어요. 그게 뭐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특검을 임명할 수 없다로. 그러면 왜 민주당이 이 시기에 특검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을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특검 법안이 이대로 가면 개혁신당에 모이는 벌써부터 여러분들 권은희, 양양자 얘네들 벌써 두 표 벌써 이탈했잖아. 권은희는 저번에도 반대를 던졌지만 저쪽에서 뺏지던 애들이 전부 이제 한두 명씩 넘어오는 순간 결국은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2월 말 정도에 특검 법안 통과시 재의결 붙여버리면 이건 아사리판 된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게 재의결이 안 될 시에 이게 걱정을 했다 그러면 이걸 수정해 놓지 않겠죠. 응?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 통과돼야 된다는 여론이 더 올라가고 디올백 사건이 계속 언론에서 다뤄지면 만약에 통과를 국힘당이 안 시키면 국힘당이 다 죽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200석 달라라고 하면 아유 오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대놓고 특검 법안을 윤석열이가 자기 가족을 감싸기 위해서 거부했습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에게 200석을 주셔야지 다시 저희가 특검 법안 붙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7시간 녹취록 들으면요. 윤석열은 결국은 김건희가 결국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까. 응? 개청수도 국회의원 하면 이재명 대표 좋을 텐데 안 해요. 저는 안 맞아요. 정치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왜 수정안을 상정시켜서 통과시켰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통과된 이유를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탈당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국힘당이 자기네들도 추천권을 달라라고 하면서 위헌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을 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검 법안을 수정해서 통과한 겁니다. 저번에도 내가 이 사건 쇼할 때 이거 출근은 결국 KBS 대담으로 끝낼 것이다. 오늘 방송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언제 할 거냐면, 윤석열이가 아마 이달 안에 한대요. 이달 안에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1월 31일 날 한다 그랬으니까 이달 안에 한다고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님보다 더 빨리 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음 주 중에 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꾸 어디서 뭐 국정원에서 뿌려주는, 경찰에서 뿌려주는, 국힘당 외곽 조직에서 뿌려주는 그런 찌라시 듣고 진짜 싸웠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3년 이상 남은 대통령이랑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한동훈이가 그렇게 개겼다 그러면 가만둡니까? 안 그래요? 한동훈이가 진짜 윤석열이가 믿고 비대위원장 시켰는데 한동훈이가 들이받았다 그러면 그걸 가만두겠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이게 왜 다 짜여진 시나리오냐면 네, 하여튼 여러분들 제 말대로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국민 사과 담아 결국은 몰카는 범죄다로 시작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의 처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사과했더니, 그 다음날 조중동에서는 윤석열 대국민 첫 사과, 아내 행동 부적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한동훈 윤석열과의 어떤 6.29 선언을 버금가는 한동훈 윤석열 사과 이끌어낸 비대위원장 하면서 막 띄워줄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게 쇼인지 확실하냐면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막 싸우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러면요, 한동훈이가 일을 못해요. 근데 한동훈이 오늘 뭐 했냐,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어요. 그쵸? 형님이랑도 관계가 껄끄러운데 언제 날아갈지 모르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입장이면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거 못하죠. 형님이랑 나랑 약속대로는 여기까지고, 이제 형님이 알아서 KBS 대담으로 마무리 지어주기로 했으니까 자기 임무는 끝났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더 나가서 좀 정치 분석 더 해드리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을 왜 지금 시작했을까? 항상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이런 것만 보면, 헤드라인만 보면 안 돼요. 국민의힘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시작. 이건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선거제도 갖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지도부에서는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공관위원장은 권역별 플러스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소수 야당과 민주당 80명 국회의원들은 지금 준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이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다라고 이거를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니네가 준연동형으로 가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거야. 그러니까 병립형 하자,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위성정당 니들보다 먼저 준비해 놓을게. 이거 니들 걱정되면 병립형으로 가자. 병립형을 압박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민주당에다가 병립형을 압박하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그쵸? 우리 위성정당 지금부터 우리는 벌써 발기인 모집하고 시작할 거니까 니네 뭐 준연동형 만들어도 우리는 위성정당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 싫으면 우리가 얘기했던 병립형으로 가자. 그래서 병립형을 압박하기 위해서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을 지금 꺼낸 겁니다. 왜? 민주당 내 혼란을 주기 위해서. 민주당 내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선거제도는 민주당이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이게 큰 타격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국힘당과 야합해서 병립항으로 가는 순간 이재명의 미래는 없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응? 진짜로. 안 그래요? 우리가 국힘당과 싸워야 되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국힘당과 손을 잡고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하는 순간 결국은 진짜 양 기득권 정당이라고 해서 이번 총선 끝나면 민주당도 똑같이 같이 비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선거제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계속 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국힘당이 왜 이런 짓을 했나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제가 이어서 얘기할게요. 예. 네, 지금 선거제도를 국힘당이 저렇게 우리와 손잡고 병립형으로 가자. 이거는 무조건 반대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돌파하면 되냐? 제가 낮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요. 그렇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때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를 반대를 우리가 하면 의석을 적게 가져온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동형을 반대하는 이유가 병립형은 당연히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당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의석이 있잖아. 그런데 준연동형은 소수 야당들이 어떤 나눠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문제면 나는 이래도 뭐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민주당 주도로 위성정당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더불어 시민당 같이. 제가 얘기할 거는 이게 정면 돌파의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수 정당들이 민주당 16번부터 받아라. 이거 못 받아요. 그렇죠? 뭐하러 받아요? 민주당 지지자가 99%가 투표를 해갖고 이 새끼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한테 15석을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병립형을 반대하는 이유를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병립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면요 윤석열 탄핵이라는 힘이 분산됩니다. 우리가 국힘당과 야합을 해갖고 민주당이 과반 때문에 손을 잡았다. 그러면 민주당의 총선이 끝나면 윤석열 탄핵으로 시민사회나 소수정당들의 화살이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전부 화살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냉정하게 제가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이걸 떠나서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여러분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병립형으로 가려는 게 민주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원내 과반 이상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준연동형을 받아서 야당에게 우리가 결국은 저는 병립형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 대권에 가는데 빨간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은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자 플러스 중도 플러스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야지 대통령이 돼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만약에 당내 선거라고 만약에 당대표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병립형으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대선 여러분들 준연동형을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 민주당 손해볼 게 없어요. 민주당. 전 대놓고 민주당이 1번부터 15번까지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참여할 정당들 참여해라. 정말로. 1번부터 15번까지는 민주당이 영입인사나 앞번호에 배치하겠다. 16번부터 뒷번호에 참여할 정당들이 있으면 들어와라. 그러면 민주당은 15석을 확보를 하고 지역구에서 150석만 이겨도 165석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민주당이 주도를 해야 돼요. 지금 왜 준연동형을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를 하냐? 저것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그렇죠? 쟤네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민주당을 16번 이후로 받아라라고 지랄을 하니까
민주당이 쟤네들이랑 대화가 안 돼. 이럴 바에는 병립형으로 가자. 민주당 지도부도 병립형, 즉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나중에 그게 독이 돼서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참여한다는 소수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과 연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용해인의 기본소득당, 뭐 천호선의 사회민주당, 거기에 뭐 지금 정의당과 녹색당 이런 정당들이 있잖아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이 다 모이면요 24번까지도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 비례대표가 47석이잖아요. 47석이면요 범민주 진영에서 27번까지도 당선이 가능해요. 범민주 중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몰빵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15가지 가면 나머지 정당들이 12석을 나눠 가져도 돼요. 응? 헛소리 안에 헛소리인지 아닌지 내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고.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거면 지난 어떻게 보면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갖고 왔어요. 응?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갖고 왔어요. 민주당이 오히려 이번에 2석을 양보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대놓고 독자적인 위성정당을 만들면 민주당이 20석도 얻어요. 근데 민주당은 15석까지만 먹는다고 하고 우리 범민주주의적인 합세하면 정의당 그래봐야 6석 얻었잖아요. 여러분들 민주당과 국힘당 빼면 나머지 의석들 몇 개예요? 정의당 6개.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1개. 그러면 7개. 시대전환 하나 8개. 진보당 9개. 다 해봐야 10석도 안 돼요. 10석도 안 된다고. 근데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15번까지 먹고 우리가 27석, 30석이라고 왜 못 먹겠습니까? 이번에 국힘당 심판 선거가 돼갖고 비례 선거에 대해서는 범민주 진영에다가 60% 이상의 투표가 날라오면 더 가져가는 거죠. 전 그래서 이래도 병립형으로 가면 민주당이 15석 정도는 15석 뭐 국힘당과 뭐 20석씩 뭐 나눠 먹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화살을 총선 이후를 생각을 해야 된다. 총선 이후를 생각하면 윤석열 탄핵이라는 반윤 연대의 기틀이 깨질 수밖에 없고 원내에 진출하지 못한 모든 소수 정당들은 이재명과 결국은 민주당을 향해서 총을 겨눌 것이고 그럴 바에는 민주당이 주도로 어차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병립형으로 가면 아예 소수 정당들이 아예 이재명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는 우리가 플랫폼이 되겠다. 국힘당은 대놓고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하고 그러고 그래서 민주당을 병립형으로 압박을 하는데 민주당이 주도로 위성정당이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이 주도로 비례 선거의 플랫폼이 되면 나머지 정의당이건 녹색당이건 그건 나머지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죠?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녹색당이건 기본소득당 니네들이 알아서 15번, 16번부터는 민주당이 16번부터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1번부터 15번까지 먹고 나머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이게 가장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러면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받아들이면 자기네들이 원내 진입을 못 하거든요. 응?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잖아. 민주당의 범민주가 하나가 돼갖고 만약에 더민주 개혁신당, 뭐 더민주 연합신당, 그쵸? 민주연합신당이라는 정당을 민주당이 주도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민주연합신당이라는 걸. 그래갖고 우리는 비례하면 민주연합신당 찍으면 돼.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에다 몰빵을 하게 되면 결국 20석 이상은 나오게 되니까 나머지 정당들 결국은 선거제에 불만을 풀는 건 나눠 먹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잖아. 민주당이 16번부터 간다는 건 말도 그렇게 하면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자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16번부터 비례대표 출마시켜라 라고 하니까 미쳤냐 민주당이? 그럴 바엔 진짜 병립형으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 그렇잖아. 소수 정당들이 뒤통수 칠 가능성도 많고 말씀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1번부터 15번까지인 안정적인 비례의석 15석 정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10석이 됐던 20석이 됐든 니네 알아서 해봐라. 왜 그러면 민주당이 뭐가 아쉽다고 쟤네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름도 모르는 새끼들 15명을 당선을 시켜야 되냐. 저는 이게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밤바다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 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제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제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병리평으로 간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욕을 안 먹습니까? 욕 뒤지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준연동형 민주당 왜 그러냐면 이게 병리평으로 갈 경우에는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안에서 분열이 나요. 탈당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공천을 못 받거나 사실상 민주당을 탈당하고 싶은 놈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걸 기회로 탈당의 명분을 삼아서 민주당이 분열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다른 소수 정당이 안 받는다니까 안 받으면 관두고, 안 받으면 관두고. 뭐 더불어시민당 할 때는 걔네들이 받았나? 더불어시민당 저희가 그 당시에 만들 때도 정의당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왔어. 안 들어가고 그냥 간 거야. 그럼 돼. 안 받는 놈이 손해지. 응? 안 받는 놈들이 손해지. 받으면 그래도 원내 진입은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도 받으면 한두 석은 얻을 수 있는데. 지네가 안 받으면 손해지. 진짜 조금 여러분들 크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부 이재명 지지하고 대통령 만들고 싶은 마음 저랑 똑같죠? 그쵸? 저 욕먹어도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여러분들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대표에 끝낼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병리평 국힘당과 야합을 해갖고 민주당이 국힘당으로 손잡고 선거법 통과시키는 순간 민주당은 죽어요. 선거 끝나면 모든 화살은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가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지지자의 힘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진짜로요. 왜 그러냐면 이번 총선이 끝나면 큰 선거가 없어요. 대선 다음에 지방선거예요. 그러면 참여 안 한 새끼들은 지네 사리사욕 때문에 참여 안 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한두 정당들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병리평을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국힘당이에요. 근데 어떻게 국힘당과 손을 잡고 선거법을 통과시킵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시민사회 세력들에게 이재명 찍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진짜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 어떻게 국힘당과 손을 잡고 선거법 통과시킨 다음에 시민사회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뽑아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열린민주당은 없어요. 열린민주당 민주당과 합당한 지가 언제인데 또 열린민주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열린민주당 1도 있고 열린민주당 2도 있냐? 이미 열린민주당 민주당과 합당을 해갖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 말에 아마 이해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리평으로 가자는 거는 민주당이 안정적인 150석의 원내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리평으로 가자는 거잖아. 근데 그 상대가 손을 잡아야 되는 게 국힘당이잖아. 그럼 또 민주당 안에서 80명은 병리평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병리평으로 손을 잡는 순간 민주당에서 탈당파들이 생기고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80명의 병리평 반대자들을 끼워 안으면서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이 플랫폼이 되자는 거야. 민주당이 가장 큰 정당인데 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니들 소수 정당들 니네 주장 굽혀라. 우리가 병신이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보냐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니들을 뭘 믿고 니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갖고 또 다른 제2의 조종원을 만들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린 믿을 수 없다. 응?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1번부터 15번까지 갖는 건 당연한 것이고 16번부터는 니네들이 노력해갖고 민주당과 같이 선거 연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병립형으로 만약에 국힘당과 손을 잡고 가면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폭망을 해요. 좀 생각을 조금만 넓혀주세요.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닌데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정치 분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민주당과 만약에 국힘당이 손을 잡고 병립형을 통과되는 순간요, 소수 야당들이요 전부 이번 선거에 전부 출마를 시켜요. 그러면 100표 차 200표 차로 막 박빙인 서울시 막 이런 선거에서 민주당 다 깨져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 주도로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갖고 사실상 준연동형을 끌어들이는 순간 후보 단일화가 가능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민주당 여태 엿먹으라고 해갖고 정의당 담은 100표 200표라도 가져갈 거 아니에요?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전부 다 출마시킵니다. 전부 다 출마시켜요. 그러면 사실상 지역구 선거에서도 위험합니다. 아직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지지가 않았으니까. 결국은 병립형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순간 국힘당은 그런 인간들이다라고 하면서 민주 진보 입진보들은 민주당을 까지 국힘당을 까지 않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기고 보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욕먹더라도 어차피 욕먹는 거 민주당 중심으로 위성정당을 만들라. 저는 이겁니다. 그게 바로 지난 2020년 그 총선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좋냐면, 제가 왜 민주당 중심으로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이낙연과 탈당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쵸? 응? 나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 게, 이낙연과 원칙과 상식 이런 새끼들이 결국은 민주당 파리를 하면서 비례에 투표 달라고 할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민주당 중심으로 범민주 진영이 확실하게 돼버리는 순간, 이낙연 탈당파, 원칙과 상식 탈당파. 그래서 저것들은 국민의힘 출신, 당대표 출신인 이준석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세력, 왜 그러냐면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는 않아도 이 사람들의 의석은 적어도 이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고, 사실상 시민사회의 사람들이 나오면 많게는 100만, 적게는 몇십만 표를 가지고 있어요. 의석은 없지만 얘네들이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을 못 때리지만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좌측에 있는 분들을 다 끌어모이면 100만 명은 돼요. 그래서 그 진짜로 민주당 중심의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이번에 참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민주당이 설득을 하는 작업을 거치면,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15석을 확보하면 지역구에서 150석만 이겨도 165석의 절대적인 단독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이 모순이 없잖아요. 병립형으로 가면 욕 뒤지게 먹고, 병립형으로 가려는 이유가 안정적인 의석 확보잖아. 차라리 병립형으로 가서 욕 먹고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바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의 민주당 중심으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자. 그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병립형으로 가자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병립형으로 가자는 이유가 뭐예요? 민주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병립형 가자, 내 방에서 병립형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를 위해서 병립형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병립형으로 가는 순간 모든 민주 시민사회 세력들에게 이재명과 민주당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국힘당과 야합했다고.
그러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굳이 병립형으로 가는 방법만 있냐? 차라리 병립형으로 가도 욕을 먹고 준연동형의 민주당 중심의 위성정당이건 뭐건 연합신당이건 만들 때 민주당이 앞번 번호 받아갖고 15석을 확보해갖고 욕을 먹더라도 이게 낫다는 거죠. 나는 적어도 국힘당과 손을 잡고 야합이라는 소리는 안 듣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도 욕먹고 이렇게 해도 욕먹는데 국힘당과 손을 잡고 욕을 처먹을 바에는 국힘당과 손을 안 잡고 민주당 중심으로 비례 정당, 위성 정당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이쪽으로 가는 게 응?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이낙연이나 원칙과 상식 얘네들이 쓸 자리가 없잖아요. 민주당 중심의 비례 정당은 여기다. 이게 확보가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립형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어요. 민주당이 워낙 우리가 소수 야당들에게 뒤통수 맞고 뒤다 보니까 쟤네들은 뭘 믿고 연동형을 주냐? 못 믿으니까 민주당이 앞번호 갖자는 거야. 어차피 욕먹을 거. 병립형으로 가면 죽일 놈 되는 거. 이쪽으로 가도 좀 덜 그러니까 똑같이 죽일 놈 될 바에는 국힘당과 손잡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나는 위성정당을 만들자. 저는 그 의견이에요. 그렇잖아. 어차피 욕먹어요. 병립형으로 가도 욕먹고 민주당 중심으로 위성정당 만들어도 욕먹는데 적어도 민주진보라는 세력이 국힘당과 야합을 해서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정치의 정도에서 어긋나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의 정도에서 어긋나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의 미래를 봐도 결국 선거 이후에 모든 총알을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맞아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여튼 뭐 민주당이 잘 생각을 하겠죠. 네, 오늘 심야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지금 이낙연이 여러분들 얼마나 똥줄이 탔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2월 15일 기준으로 각 정당이 2월 15일 기준으로 몇 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정당의 이번 선거 기호가 정해지고 정당 보조금이 나눠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낙연이가 원칙과 상식은 자기랑 같이 민주당에 있던 후배 정치인들에 대해서 개무시를 했어요. 처음에 개무시를 하면서 이준석과의 다이렉트 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지역구 나가세요, 대선 불출마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갑자기 60세 노인 무임승차 얘기하면서 거리를 뒀죠.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저는 아무나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개쪽을 당하고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낙연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까 금방 제가 나 무시하지 마, 배치 없다고 했더니 있죠. 그게 미래대연합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원욱, 조응천, 그 다음에 김종민이 만든 미래대연합과 먼저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쵸? 이준석이랑 다이렉트로 합당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가진 것도 없으시잖아요. 예. 가진 것도 뭐 기본적으로 없으신 분이 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뭐 달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도 지금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 싶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래대연합과 합당을 해갖고 우리는 배지 3개 갖고 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이준석한테 우리 배지 3명 있으니까 합당하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준석과 다이렉트로 합당을 해갖고 미래대연합을 끌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준석한테 팽당하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이제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제 밖에 나가니까 현실적으로 느꼈죠.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똥파리밖에 없습니다. 배지 새끼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국회 정론관에 처박혀 있나? 나는 내가 나오면 배지들이 줄 쓸 줄 알았더니 뒤를 봤더니 똥파리들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응? 자기가 지금 당에서 뛰쳐나가면 배지들이 줄을 쫙 쓸 줄 알았는데 뒤돌아봤더니 똥파리들밖에 없어. 응? 그때 이제 현타가 온 거지. 응? 이제 현타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종민아, 원우가, 응천아, 우리 일단 먼저 합당하자. 광주 나가시라니까요.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 나가시라고요.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씨발 새끼들아. 이거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낙연이의 최종 목표는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합당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한테 퇴짜를 맞았어.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럼 이낙연이가 살 수 있는 게 뭐야? 배지들 꼬셔갖고 데리고 들어가야 돼. 그래갖고 그 믿던 윤영찬이나 오영환이나 아직 움직이질 않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개망신 나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그렇죠. 뭐든지 그 합당을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좀 말이 합당인지 사실 이준석 입장에서는 흡수예요. 흡수 통합. 이준석에는 합당이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흡수 통합이라고 생각하죠. 왜?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20%, 10몇 프로 가까이 신당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이낙연이 뭐 배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냥 통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낙연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국무총리였어 이 새끼들아 했는데 저는 마삼중입니다. 마삼중. 저도 배지가 없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도 이 새끼야 뒤를 돌아봐 이 새끼야 똥파리들이 가득해 이거잖아요. 똥파리들 갖고는 안 되겠어. 종민아 원우가 배지가 필요해. 그래갖고 지금 미래대연합과 먼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과 딜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해가 가시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지만 이준석이한테 퇴짜를 맞고 결국은 미래대연합과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 니네 먼저 통합하고 와라. 니네 먼저 통합하고 니네가 가진 게 얼마나 있나 보자. 니네가 가진 게 얼마나 있는지 이낙연이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진짜로 이준석이가 볼 때는 앞번호를 받는 거거든. 적어도 정의당보다 앞번호 기호 3번을 받고 싶은 게 이준석이에요. 그러면 이원욱, 김종민, 그 다음에 누구죠? 조응천 세석에다가 막 계산할 거 아니에요. 7석만 돼도 3번을 얻으니까. 현재 그거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낙연이가 지가 쓸 자리가 없으니까 먼저 미래대연합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진짜 이낙연이가 민주당의 거물이었고 민주당에서 어른이었으면요 왜 이원욱과 조응천과 김종민과 통합을 해야 됩니까? 이제 머리가 번쩍 뜨이죠. 이낙연은 민주당 안에서도 개파도 없었고 사실상 그 똥파리 몇몇 갖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낙연이가 진짜 거물이고 대통령 후보고 그랬으면 자연스럽게 김종민, 이원욱 그 다음에 조응천은 당연히 이낙연을 따라갔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통합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낙연 말 한마디면 움직일 수 있는 거물이었으면 응천이 좀 일로 들어와봐. 예 형님 불렀습니까? 원욱이도 좀 오라 그래. 예 형님 불렀습니까? 종민이도 좀 와봐. 형들 내일까지 이쪽으로 와갖고 그 창당 작업 좀 하고 해봐. 예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응천이 좀 일로 와봐. 말랐고 나를 부르는데요. 배지도 없는 게. 이런 씨발 종민아 너 잠깐 들어와봐. 같은 비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나는 충남이에요. 이런 씨발. 원우가 너 좀 와봐. 저는 정세균계입니다. 이런 씨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낙연이가 진짜 민주당의 거물이면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해찬 대표님이 만약에 이해찬 대표님이 탈당을 하면 이해찬 대표를 따랐던 배지들은요. 그냥 다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정말로 민주당에서 거물이고 리더십이 있는 정치인이었으면 이낙연이가 탈당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낙연이 밑으로 다 줄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애들이랑도 통합을 해야 되는 이낙연이 현타가 온 거예요. 왜? 원칙과 상식이 뭐가 아쉬워갖고 이낙연이랑 통합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낙연이가 밖에 나갔더니 지 스스로가 아 내가 민주당에 있을 때나 장파리랑 해갖고 그냥 지지를 받았지 나오니까 진짜 배지 한 명도 없고 거기 이상한 똥파리들만 줄 쫙 서 있고 뒤에 다 뭐든지 따라온 새끼들 보면 전 무슨 시장 전 무슨 시장 무슨 전 앞에 다 전자 전자 붙어 있는 애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 급한 이낙연 오히려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에 가갖고 합장하다 이 새끼들아 합당 좀 하자고 이 새끼들아 막아 있는데요.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새끼야 덩파리들은 많아 이거 아니에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